한국 EMC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아 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사례를 보니까 오늘은 앞단에서는 블로그라든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마케팅의 프로그램단에 해당하는 엑스큐션과 그런 부분에 대한 크리에이티브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번 스타벅스 사례로 본 감성 코드와 마케팅 전략은 마케팅의 기저인 전략을 세우는 부분에 전략 마케팅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성 마케팅을 같이 강의를 도와주실 맥명강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원래 이름 자체도 스타벅스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감성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감성 마케팅이 어떤 것이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고객의 변화가 있어서 감성 마케팅까지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사례인 스타벅스 사례를 보면서 우리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마케팅적인 시점에서 보면은 이 감성이란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들을 되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아까 통찰력 우리 배웠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터치를 해서 그렇죠. 새로운 어떤 가치를 개발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감성은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그 감성과 그다음에 감정과 체험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체험 안에 감성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무슨 마케팅적으로 마시기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셔보니까 맛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믹스를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전혀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좀 잘 안 좋아하는,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거죠. 사람들 다 감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마케팅의 기법이 이제 감성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시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어떤 감성 마케팅을 볼 때 고객들의 어떤 변화라든지 고객들이 이제 저희의 어떤 소비의 주체로 많이 하시고 굉장히 능동적인 주체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한 어떤 브랜딩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언급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우리가 같이 영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같이 한번 우리가 교류를 한다라는 이런 개념의 그런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하고도 같이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감성 얘기하면 저는 이제 배용준 씨를 배용준을 보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겨울 연가를 볼 때 여자들이 목욕 재개를 했대요. 아, 정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도 굉장히 좀 짜증이 났는데. 동인 씨를 뭐 잘생긴 것도 물론 그렇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춘천에 와서 겨울 연가 했던 그 집에 마당을 쓴 거를 굉장히 자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잘해도 저희 집에 마당 쓰는 여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당황스럽죠.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절대적 충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근데 거긴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요소를?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는 이게 일본 여성들이 남자들한테 그 구박을 받고 막 그러잖아요. 매너들은 일본 남자들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없는데 어느 날 배용준이라는 남자가 막 그 여자에 대해 막 사랑을 끊임없이 하고 하는. 근데 첫째는 전제 조건이 잘생겨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나와서 뭐 정영돈이나 이런 사람들 나와서 막 가면 코미디가 돼버리는 거고. 정말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자기 이제 기대치죠. 이상치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상적인 자기의 정보를 몰아가는 어떤 유목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을 볼 때 이렇게 몰듯이 좋은.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님도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죠. 네, 그렇죠. 어떤 타렌트를 좋아하세요? 저는 저희 남편을 제일 사랑하고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남편이랑 합의를 보셨죠? 아니요. 물론 이상형일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요. 땀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제가 교수님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수긍을 갑자기 자기 얼굴이 그냥. 아니, 인생은 사람이 다 절망할 때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거는. 그래, 이상형이라는 거, 그렇죠.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3년 됐습니다. 3년 됐으니까 그 정도는 돼요. 이해가 되는데요. 저처럼 20몇 년씩 되면 이제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이상형이라는 건 그냥 느낌으로도 오지만요. 그게 감성이 브랜드와 연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스타벅스 내에는 제3의 공간이라고 하는
아주 마음을 편하게 터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렇죠.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스타벅스는 굉장히 어떤 물품, 제품이라기보다는 문화라든지 그렇죠. 그 문화가 주는 독특함, 또 그 그렇죠. 매장마다의 또 차별화된 전략들, 굉장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 그런 그렇죠. 것들 배려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스타벅스에는 마케팅에 피플이라는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워낙 하우드 실출한 그분이 그 사람에 대한 그 소중함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그린 옵션이라는 그 스타 옵션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굉장히 사람을 귀중하게 여긴다는 그런 느낌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품과 다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화돼서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인사이트 통찰로 얘기하셨지만 브랜드 인사이트로 굳어져 버리면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통해서 대리 효과를 대리 만족을 하는 거고요. 중국을 가봤더니 중국 젊은 청년들이 스타벅스 잔을 들고 다녀요. 하루 종일 마셨는데도. 빈 잔을 들고 다녀요. 이런 중국도 하면 조금 한 게 사람들 머리 안 감고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싫어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머리를 감는 게 복이 떨어진다 해서 머리를 주로 안 감아요. 그래서 한 뭐 6개월 동안 안 감은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의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컵을 들고 다니는 게 이 현대적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 들고 다녀요, 이렇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문화를 그 사람들을 건드렸다는 거거든요. 그거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맥심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얘기죠. 그렇죠. 스타벅스를 맥심이나 어떤 커피 회사로 보기에는 보는 밸류라든지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커피 문화를 우리는 판다 해서.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 밸류를 판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건 인사이트라는 통찰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티스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의 속도에 자꾸만 소비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한 직원이 그러면 거울 하나 달아놓으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을 거울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울 보고 자기 얼굴 하느라고 속도에 빠르고 늦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통찰력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브랜드 인사이트가 돼버리면요. 그런 모든 컴플레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출, 새로운 가치의 전환이죠. 어떤 우리 보면 어떤 불만사항 같은 걸 해소하기보다는 다른 새로운 사건에 떡을 다른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을 감소시키는 효과들을 약간 상쇄 효과를 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 고객에 대한 통찰력이 없다면 그렇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밸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지금 뭐 약간 좀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거는 어떤 새로운 가치에서 되게 보면 그런 브랜드는 새로운 가치 혁신은 주는데 이거를 영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프로세싱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어떤 기점이 지금 그 회사가 지금 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스타벅스는 하나의 문화의 한 코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 희석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제가 잠깐 그 교수님의 발표 자료 중에 몇 가지 중에 그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저희 쪽에 많은 마케터들이 아마 이 교수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차별화된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감성 마케팅을 본인이 원하는 제안서라든지 어떤 전략에 삼고 싶어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수치에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 감성 마케팅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번 교수님 한 번씩 저도 놓치고 싶진 않아요. 꼭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좋은 얘기지만 학습화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짚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심리와 감성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저 심리는 마케팅적 요소는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항상 바뀌니까. 사실은 정보가 예전에 기업들이 정보를 갖고 있을 때는 참 행복했어요. 광고 통해서 정보만 주면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어떤 제품에 대한 거라든가 프라이싱이라든가 뭐 세일이나 이런 것들은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정리를 했다면 저보다 말씀 잘하시네. 그게 되죠. 그런 제품의 마케팅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이제 1대1이 되다 보니까 기업은 하나인데 거기에 접촉하는 사람들은 한 100명이면 100명의 솔루션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관계를 맺어버리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랑 관계가 맺어지면 뭐 나쁘더라도 계속 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뭐 헤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관계 마케팅의 그 중심이 그래요. 그러려면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과 소비자들이 1대1이 돼도 별 문제가 없는 건 관계 마케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것들이 또 소비자들에게 많은 요즘 쉽게 한번 보세요. 자동차 하나 사더라도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보고 다 하잖아요. 굉장히 정보가 오픈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점이
쉽게 쉽지 않고 고객들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이미 습득하시고 그렇죠. 그 제품을 판단하시죠. 그래서 이제 창조적 소비자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건물에 밑에 자라라 같은 패션 같은 경우는 1000명의 고객들이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주면 그거를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이라 그래서 무슨 그 맥도날드 같이 그렇게 빠른 패션들을 해요. 그럼 그거는 정보는 기업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일 정확한 건요. 자기 옷은 자기 정보가 제일 올바른 거예요, 사실은요. 고객이 주는 정보가 가장 정확한 거.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저렇게 감성이라든가 펀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체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고객이 느끼는 거지 기업이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케팅화 하는 거죠. 그렇죠. 차별화 요소들을 어떤 기업에서 제공하는 거죠. 고객들한테 직접 체험하고 고객이 또 자기의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성공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대개 보면 차별적 우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우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차별화돼서 나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좋게 생각하는 것이 차별적 우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이 워낙 그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해서 고기를 굽잖아요. 그러니까 버거킹에서 야 우리는 그릴에서 그렇죠 그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는 그래도 역시 맥도날드가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고객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업은 분명히 버거킹에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밸런스가 참 많이 돼서 사실 요즘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쌍한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많이 돌봐줘야 될 분들인데 굉장히 어렵고 관심과 이런 뜨거운 애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케팅을 되게 대중적인 거로 바꿔주는 훈련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마케티드를 얘기해요. 사례를 얘기하고 과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패션 경영 기법은 이제는 많이 좀 개선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스타벅스도 지금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현조에서 우리 인사동에 떡 패스트푸드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이름도 막 한글로 쓰게 하고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스타벅스에 그 여름 그 얼음 넣는 거 있죠? 그 음료도 사실은 스타벅스 프라푸치노죠, 그죠? 발음이 좀 약간 좀 아까 바이러스 할 때 내가 알아들었는데 그 얼음이요. 사실은 스타벅스의 정통성에는 어긋난 거예요. 그죠? 네, 굉장히 큰 정형광들의 굉장히 많은 그 반대에 무릎 꿇고. 네, 그렇죠. 아시죠? 저는 에스프레소 정말 여태까지 안 먹어봤는데 정말 사약 같은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제 생각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매니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사랑하는 매니아로서. 그건 말이 왜 이런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5번째 부분은요. 감성은 브랜드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주요 원천이라 했잖아요. 거기에 뉴비틀이 들어오는데 저 뉴비틀은 폭스바겐의 굉장한 부분이었잖아요. 이게 1934년에 나와서 그러니까 한 20년 뒤까지 아주 잘 나가다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저게 그러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 기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저게 요즘 뉴비틀이라고 나와서 어떤 게 나왔냐면 겉모양은 그대로 가는데 그죠? 속모양은 다 바꾼 거죠. 그죠? 저게 복고풍적인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엔 뭐예요? 잉크 스몰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일생에 딱 두 번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바뀌었어요. 그죠? 뉴비틀은 그대로. 뉴비틀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감성 마케팅을 잘 활용하는 하나의 사례다. 그렇게 봐서 인간의 감성조차도 마케팅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런 정의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았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스타벅스의 얘기들을 한번 좀 실제적으로 볼까요? 스타벅스를 보면 많은 분들이 요새 된장녀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야유와 이런 거를 만들어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선호하고 이 스타벅스 컵을 갖고 다님으로 인해서 어떤 브랜드를 같이 영유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저희 마케터들이 볼 때는 굉장히 프로모션도 굉장히 많이 해요. 스타벅스를 많이 보면서. 네트워크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플렉시빌리티가 높은 회사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괜찮은 회사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스타벅스의 그 감성 마케팅의 전략적 개요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략적 개요를 보는데 처음에 제가 저 다방을 보고 별다방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처음에. 저 마크. 멀리서 봤어요. 그렇죠. 근데 저 스타벅스 그 1호점이 사실은 2대에서 있죠. 여성 감성을 논했다 해서 소장 그리고 또 좌식 문화를 바꿨어요. 차문화가 좌식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이 컵을 들고 이 지하철을 처음 들고 돌면서. 그런 아주 필요 없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젊은 여성을 공략해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성들은 특히
지금 우리가 보면 브랜드에 굉장히 강해 있고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사회자님 오늘 머리 어떤 샴푸를 갖고 오셨나요? 저는 샴푸 좋아하는 것보다 저희 어머님이 맨날 사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거 그냥 쓰시고 오셨죠?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보다. 훌륭한 데 다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보기보다 컨스모에 그렇게 많은, 그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예. 일을 하느라고. 예, 제가 쇼핑을 많이 하진 않아요. 네.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지금 변명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아니, 혹시 이거를 저희 쪽 사무실에서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집안 생활은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고. 계시네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뭐냐면, 그 여성들은요, 네. 쉽게 말하면 감성적인 게 많이 강하잖아요. 네. 이 언어 같은 경우도요, 여성들은 이게 통계에만 한 2만 마디를 한다 하루에요. 근데 이거 숫자로 따져도 2만 마디를 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성들은 7천 마디를 한대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정도로. 결혼해서 제일 후회했던 게 저희 집사람이랑 백화점에 갔던 거. 거의 뭐 자기가 무슨 경비원도 아닌데 막 지하도까지 뭐예요 그거 비상구까지 막 들어가고 막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난 둘이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좀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희랑 정보를 취득한 게 달라. 방법이 틀리시죠. 그렇죠. 저희는 그냥 네. 이거 얼마에 물어보고 그냥 바로 입고 그냥 오거든요. 네. 바꾸지도 않아요. 저희는 그냥 머리가 따로 쓰는데 그거였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네. 다른데 문화에 대한 차별점이. 그렇죠. 정보를 흡수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죠? 거의 뭐 2시간 동안 옷 입고 계속 놓고 그냥 가는 어떤 그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소비자가 다른 거예요. 네. 완전 다른 거죠. 틀리시죠. 예, 그래서 정보를 취득하는 거, 사용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다르다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이 남자들은요 직접적인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나 너 좋아하면 그냥 그걸 끝나지만 여자들은 간접적 대 주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참 피곤해요. 그렇게. 근데 그게 달라요. 저희 여성들은 저 페미니스트에 조금 얘기 좀 다르게 나가는데. 그 신뢰를 저희가 완전히 올라가 있네요. 네. 까칠해졌는데 지금.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감성 세대를 역시 젊은 여성을 공략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소비 세대니까. 소비용품의 80%를 사실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스타벅스가 타겟으로 하는 여성분들도 그 바게티, 굉장히 패션에 스킨한 굉장히 빠른 19세에서 30대 초반에 헐리우드 패스를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막 그 학교를 들어가신 그렇죠. 대학생이 되신 분들 그런 이런 친구들이, 식의 타겟을 잡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의 중처럼 똑같아요. 이렇게 두고 다니면 참 쟤는 현대적인 한국인이야 이렇게 알아보는 그 정도의 그런 게 이제 밸류가 있고 타겟이 미리 정확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타겟을 철저히 연구했죠. 아까 지금 말씀한 대로 아예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테헤란 이쪽에 가보면 스타벅스 한 집 건너 있잖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죠. 네, 블럭마다 하나씩. 이거 다 같은 회사예요. 그 별다방이 다 똑같군요. 다 똑같은데, 근데 가끔 콩다방도 중간에 끼어 있는데, 다 별다방이고요. 별이 떴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 참 잘한 게 1층이 말이죠. 이 가게가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1층이 들어가서 그래서 스타벅스 효과라 그래서 스타벅스가 들어가면 건물의 지가가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영향력 있는 브랜드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했던 게 그 하워드 슐츠의 어떤 그 입지전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상당히 한몫했죠. 하워드 슐츠가 워낙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이런 성공적인 적이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 뭐 200 몇 명씩 만나서 막 그 성공 얘기를 하고 그 시애틀에서 처음에 그 시애틀에는 스타벅스는 커피숍이 아니고요. 원두를 파는 어떤 조그만 그런 가게였었던. 그래서 뭐 시애틀의 어떤 하나의 관광 코스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설적인 스토리텔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콩다방이 못 따라오는 게 스토리텔링은 거기 없잖아요. 갖고 와라 동그란 거 이거 울리는 것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는 많이 나요. 그거 없어도 돼요. 그냥 부르면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나요. 하워드 슐츠의 여러 가지 그 자서전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많이 그 부분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고객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고객을 만날 때 가장 첫 번째 접점이 자기는 그 자기 그 직원이라는 것에 되게 굉장히 많은 그 자부심과 그분들에 대한 수고를 굉장히 많이 인정하는 기업으로 많이 부자가 됐어요. 스타벅스.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스타벅스의 직원분들 굉장히 프라이드도 없고 나이도 어리시면서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온앤온 미팅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나라 고객분들은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서비스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항상 이렇게 온앤온. 근데 누가 지금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점주가 젊잖아요. 네네네. 전 그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스타벅스. 그게 너무 좋대요. 제가 하도 이렇게 얘기해서 스타벅스 너 얼마 먹었냐 자꾸 그러는데 사실 먹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아마 교수님이 실제적으로 가장 빨리 저희가 이렇게 내리에 그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스타벅스셔서 스타벅스의 예를 지금 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 저는 콩다방도 사랑하고요. 정다방도 사랑하고요. 네네, 아마.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람이 감성 마케팅의 중심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사람들은 시스템이나 제품과 서비스를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여기는 사람 중심으로 갔다. 그래서 네네. 피플이라는 어떤 한 요소를 더 집어넣어서 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여러분들 그 제일있는 본점에 가면요. 네네. 거기 본점에는 거의 7, 80%가 할아버지들만 와요. 그래요? 할아버지들이 무슨 맛을 알고 마셨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브랜드 확장에 되는 어떤 새로운 현상들이에요. 네. 그분도 할아버지 스타벅스랑 발음도 안 되실 텐데 거기 가서 그 사약 같은 에스프레소 먹겠대?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편안한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사실은 제품의 본질적인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나 다른 가치를 통해서도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다. 네. 그런 사례를 많이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스타벅스가. 기본적으로 뭐 마케팅을 할 때는 약간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론으로 본 사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프라이스라든지 뭐 물류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피플에 해당하는 부분은 솔직히 그 부분에 빠졌지만 이제 퍼 C에 해당하는 개념에는 이제 커스터머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로 들어온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또 그런 부분에 굉장히 스타벅스는 피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해하고 그분들의 그렇죠. 그 문화를 전파하고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부분으로 많이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5P를 제가 한번 좀 분석을 좀 하나 해드리면요. 네네. 첫째는 그 로고가 인쇄된 컵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컵을 쓰는 게 이게 재생제예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죄송하지만 재생제는 저희 나라에서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재생제 안 쓰고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재생제를 쓰네. 그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바리스타 같은 네네.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택이죠. 그리고 그게 오픈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크리스피 같은 그런 도넛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죠. 그 제조 과정을 다 다 볼 보여주잖아요. 수 있고. 예. 네. 항상 하나 공짜로 주고. 네. 이게 다 마케팅의 방법이에요. 네. 근데 스타벅스는 그보다 앞서 했다는 거.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사실은 그 하워드 슐츠가 밀라노에 가서 제일 먼저 봤던 게 바리스타예요. 아. 그 당시에 미국 문화는 바리스타의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 미국 문화는 이따만한 컵에다가 우유 팍 집어넣고 팍 네. 마시고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 문화였거든요. 그 문화를 바꾼 게 하워드 슐츠예요. 좀 그런 앞서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예, 그거를 영속적인 프로세싱을 통해서 또 정착시켰다. 한다는 게 굉장히 그게 어려운. 예, 프로덕트가 이제 그런 게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제품을 봤으니까 네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가격을 되게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일률적인 하나의 가격. 태어난 것도 우리가 정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가 있다니까 사람들은요. 네. 근데 이분들은 자유롭게 만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 시럽에 들은 게 사이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취향에 따라서 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베스킨 라빈스의 써리완 할 때 전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때니까요. 왜요?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은 베스킨 라빈스 안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 써요 저거 써요 하는 게 한두 번이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프리미엄 가격을 아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전략에 들어가 있어요. 네. 가격 정책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했고요. 네네. 이 사람들이 공정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 제3세계를 많이 돕는. 결국엔 이것이 나중에 스타벅스를 공격하는 무기가 됐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처음으로 했던 그런 회사가 됐죠. 두 가지 측면을 다 공격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를 연출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네. 성공한 기업들은 되게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기업을 통해서 우리 마케팅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액기스를 좀 만드는 거죠. 네네네. 여러 가지 자기 스토리를 다양한 그렇죠. 각도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수 있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네. 가격은 그렇게 되고요. 장소인데요. 이게 지금 스타벅스 가보시면요. 전부 노트북 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네, 굉장히 자유롭죠. 네, 책도 보시고. 그거 나가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정다방이나 이런 데 지하 같은 데 가보면 나가라 그냥 오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3의 건강. 그래서 저는 참 이제 한국 다방도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제가 이 DJ를 봤었어요. 네. 70년대 쪽에. 다방만을 너무 잘 알아요. 네. 거기 마담이, 그러니까 이 주방이 바리스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거기 고객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네네. 그래서 기분 좋으면 노란 거 있죠. 노른자 같은 거 하나 타주고. 그거에는 없다고, 서비스가. 네, 모닝커피에 나오는. 모닝커피죠. 그렇죠. 그것도 아침 일찍까지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지 문화를 되게 존중해서요. 네네. 이 로컬 마케팅 잘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금성까지 들어갔다 나왔지만 중국 사람들을 되게 잘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잘 적응하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또 문화적인 배려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체험이에요. 네.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 마시는 경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오감에 대한 것들 있죠.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거, 커피를 가는 거,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을 다 배려해서 인테리어까지 이렇게 적응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마케팅할 때 그 배려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와서 마시는 제품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뛰어넘는 어떤 통찰력을 갖다 개발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촉진적인 문제인데 이거는 뭐냐면 입소문이에요. 입소문이고 아까 지금 우리 대표님, 대표 사원님께서 네네네. 구자룡 대표. 예예예. 네네. 중집 주인같이 이름인데 저는 맹명관에서 사람들이 중집이라 그래요. 네. 구자룡 대표님이 나중에 들으시면 굉장히. 그러니까 둘이 이제 중집 운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구자룡 대표가 맹명관을 갖다가 하시면 되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래 가치를 창출했다는 거예요. 커피 문화에 대한 미래 가치. 사실 현재에 있는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지향하는 것들이 되게 대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휴대폰카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복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의 진보 얘기하듯이 미래에 대한 가치, 커피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가 아주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넓혀놨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얄 고객에 대해 혜택을 줬어요. 선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VIP 마케팅, VVIP, 아니, 발음도 안 되는데,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선택받기 원하죠. 혜택을 받기 원하는데. 로얄 마케팅이라고. 로얄 마케팅을 이 사람들이 했고. 더 중요한 건 입소문이에요, 사실은. 사실 입소문에는요, 빅마우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대 앞에서 그런 입소문을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문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스타벅스는 광고를 안 했어요. 그 영화에 되게 TPL 정도, 그런 기법을 통해서 그런 스타벅스가 들어오기도 했고 하는 그런 적에서 전 1년 동안 이렇게 스타벅스를 보니까 스타벅스만 봐도 막 가슴이 뛰고요. 네.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의 그 브랜딩을 보면 마치 자기가 스타벅스화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 순간 착각을 주는 그런 효과를 느낀대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세미나를 하면은 스타벅스를 마셨던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제 시애틀에서 마셨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이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때 알았다니까요.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듣시네.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잠 못 이뤘다는 아니, 저는 그 커피를 먹고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다른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딱 두 가지가 하나는 시애틀을 얘기하는 사람, 시애를 얘기하는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진짜 정통적으로 시애틀 가서 커피 마신 분들은 성골인가요? 진골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분들이 와서 강의를 들어요,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자 쓰고 막 마크라고. 그 정도면요, 거의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전쟁이 와도 정말 스타벅스만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약간 광적인 거예요. 우리 브랜드 그런 거 있잖아요. 광적인 거가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다음에 한 사람은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이 부류로 이게 나눠지더라는 거죠. 아까 세그멘테이션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눠지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이 사람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하면서 그 사람들 즐기게끔 하는 커피 문화를 정말 즐기게끔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 이건 우리가 아마 기업하는 사람들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굉장히 많은 저희가 고객들 만난 접점에서 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많은 저희 이니시에이티브를 갖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고객의 어떤 자각을 하고 자각 통찰력을 가질 정도의 그런 뷰를 갖기에는 쉽지 않은데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스타벅스를 지금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제가 최근에 이제 생존 경쟁력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깐 피자하겠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성장의 위주보다는요 이제 버티는 게 있죠. 강한 자가 남은 게 아니라 정말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도 그렇게 관리하는 그래서 생존 경쟁력을 키워가는 그런 형태로 아마 스타벅스는 갈 거고요. 대기업도 그런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생존 경쟁을 높여가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아서 많은 변화는 있을 거예요.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있죠. 사명적인 미션적인 부분은 아마 계속적으로 끌고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잠깐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하는. 그래서 사실은 블루오션은요 벤치마킹이 아니라 새로운 차별화입니다. 근데 잠깐 벤치마킹에서 블루오션 만든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홍수나면 마실 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물은 많아도. 네. 그죠? 네. 그 마실 물은, 차별화. 네, 그렇죠. 그 네. 차별화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위라는 건 소비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잡지사에서 리서치를 했대.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 연예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섹스 얘기, 섹스 스캔들 뭐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단지 건전한 이 가정 문화 이런 문화를 했으면 좋겠다. 아무도 안 보고. 예, 그렇게 하고선 그래서 이걸 리서치를 했더니 90%가 넘게 나왔어. 그러면 그 잡지사는 그렇게 하면 성공하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있다 문 닫았다는데 그게 뭐냐면 소비자들의 통찰력은 우리가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당위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아 그렇게는 좋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그렇죠. 소비자들의 마음이 아주 복잡해져서 네네. 간단한 리서치가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감성 쪽에 본능 쪽에 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여긴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좋으면 네. 좋고 싫으면 싫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기업들이 감성 마케팅에 자꾸만 체험 마케팅, 네네. 직접 체험해서 느끼게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어떤 하나의 트렌드가 네. 되지 않겠는가. 그럼 그런 교수님은 생각이 어떤 이런 자료들을 볼 때도 네. 어떤 고객들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그 데이터를 그렇죠. 실제로 분석을 하시고 이런 자료들을 만드시고 이것이 그렇죠. 활용하시나요? 예,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에어컨을 틀었는데 너무 덥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방까지 가는 그 길이를 하면 성공하는 거죠. 아, 그다음에 드럼 세탁기도 12cm만 올리면 허리와 관절을 근데 사실 그 뭐 정확한 그 저건 안 나와 있는데 그런 거고요. 근데 예전에 세제 같은 경우에도 무세제, 세제 없이 물로만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네네.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 논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혁신적이라 하더라도 시장 논리 안 받으면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여기를 물리친다고요. 그럼 시장에 네. 정립이 못 돼요. 그래서 혁신적인 것도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가야 된다. 그 시대를 맞춰가면서 트렌드화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업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들이 자꾸만 일원화되는 것보다는 마케팅, 정말 그야말로 네네. 현재 진행형적인 네네. 그런 상황에 고객들을 많이 접촉하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스타일을 좀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이걸 생각입니다. 자극하는 마케팅을 그렇죠. 활동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너무 예를 들으니까 저희가 훨씬 이해가 더 빠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것뿐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으니까 훨씬 편해요, 이해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다른 또 스타벅스 외에 또 다른 사례들을 좀 보면서 네. 감성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주세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은 그 통찰력적인 한마디 말씀드리면 인텔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 컴퓨터를 안 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사면, 그러니까 사실 이 통찰력이라는 건 이 결핍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또 가봤더니, 이 중국 사람들은 교육을 자기 부모님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컴퓨터는 타치를 못 하잖아요. 네. 그죠? 이게 또. 그렇죠. 문화적으로. 그건 그 사람들의 감성을 거스린 거예요. 그럼 보통 온라인적인 사람들은요, 온라인적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잠금 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준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근데 인텔 안에는 그거를 연구하는 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물쇠 그냥 현실적인 자물쇠를 현실적인 자물쇠를요? 줬어요. 예. 네. 우리 핸드폰 할 때 그 부모님이 그 제안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의 감성, 권위를 지켜주고 그 자기 감성을 지켜줘서 성공한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판매를 훨씬 더 예.促進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와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그 부딪히는 그런 체험과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마케팅적인 이론적인 체험과 다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른데요. 예. 그런 게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네. 그 우리 그 다리미 같은 거 있죠. 네. 그 줄이 있죠. 네네. 어느 큰 회사에서는 그걸 검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하얀 걸로 하니까 이게 더러워 보이잖아요. 네. 단지 그거 검은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게 매출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갑자기 나오는 거죠. 애플이 생각나네요. 그렇습니까? 애플의 그 헤드셋이 그렇죠. 패션 아이콘처럼 모든 사람들이 검은색을 했을 때 그래요. 젊은 아이들이 하얀색을 맸을 때 굉장히 매출 충돌을 굉장히 촉진했대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의 그 시점은 아이팟의 그 기능보다는 네. 이어폰의 색깔 하나만을 바꿨을 뿐인데라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그래서 있더라고요. 통설에 하면 그 MS 있는 사람들 서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죠? 서로 물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서로 물건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직원들이 머리를 길렀대요. 이걸 안 보여주려고. 그런 웃기는 얘기도 있는데 네네. 하여튼 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경쟁적 네. 우위는 소비자들 중심으로 철저히 이용돼야 되고요. 그 네네. 소비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객이 권태기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적 사고로는 이제는 고객들이 끌려오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됐다. 그래서 온라인적인 똑같은 시장이니까 네네.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좋은 솔루션을 만드는 건 바로 이런 체험적인 감성적인 부분들로 진행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니까 고객이 또 잠재력의 크리스피에 또
사례가 나오는데 예. 네, 크리스피 매장은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좀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 자기가 먹을 도너츠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렇죠. 과정 자체를 아주 굉장히 심플하지만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네네네. 믿음이 가고 예. 제품에 대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이들한테 음식을 많이 도너츠의 소비층이 아무래도 엄마 아이들 그렇죠. 뭐 저희가 어떤 모임 같은 거 할 때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 투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공정 과정들 그렇죠.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그렇죠. 생각들이 위생적으로 예. 사람들이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 과거의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거 전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느 우리 그 새우 모 같은 그런 거에서 쥐 머리가 나왔잖아요. 전 참 당연하죠. 왜냐면 소 머리가 나오면 괜찮지 안 되거든. 근데 그런 리스크 관리가 우리 안 된다니까요, 우리. 응? 그 사람 감성을 확 상해버리는 거야, 그냥.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리스크하는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나와버리면 내가 브랜드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 어떤 차별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미미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걸 그렇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기획을 하시는 분들 특히 뭐 마케팅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전략들과 어떤 고객들에 대한 어떤 제안서를 많이 만들 텐데 그렇죠. 고객의 정확한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라든지 이런 자극하는 부분을 통찰력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과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로 많이 접근을 해야죠. 아, 네. 네. 뭐 질문은 다 했나요? 네네. 예. 아, 이 말씀을 특별하게 쓰신 이유가 있나요? 어떤 거요? 뛰는 마케팅과 나는 소비자요? 네네. 다 그게 그거거든요. 뛰기도 하고 나는데, 그죠? 근데 뛸 때,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소비자를 얻고 가야 돼요. 네. 그죠? 그 소비자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뛰는 마케팅. 뛰지 않으면 날지도 않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 나는다는 건 자기 자체 동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날게 만들 수 있도록 소비자와 이 사람들 같이 공동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그림이 그려놓은 거죠. 교수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쪽지를 보내고 계신데요. 네. 그분 중에 한 분 그 정지현님의 예. 그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고객 분석을 위해서 서베이를 많이 예. 할 경우 정답을 알고 서베이에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정말 고객의 행동 패턴이나 성향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은 없을까요? 아,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그렇게 하는데, 네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고객 외에 우리 그 객관적으로 바라봤습니까? 아웃바운드죠? 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약간 인터랙티브한. 예, 그렇죠. 그런 그게 분위기를.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네네. 하나의 방법인데, 네네. 그렇게 해서 고객들을 차별화되지 않고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이런 서베이들이 필요해요. 네. 예, 그런 데서 아이디어도 나오고요. 아주 색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통합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문을 열어놓는 방법, 그런 것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틀에서 매뉴얼대로 이렇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건 아니래요. 답을 위한 답을 서베이를 하고 그렇죠. 있는. 그래서 가장 문제 마이너스가 되는 게 사용자와 구매자가 다를 때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민승희님의 그 네. 쪽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성 마케팅은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지, 오히려 감성 마케팅을 적용시켰을 때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예민하시네요. 마이너스 그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죠. 아,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돌침대 같은 경우에 네네. 사장이 직접 나오잖아요. 네네. 별이 5개 그러잖아요. 네네. 난 도대체 뭐가 별이 5개인지 잘 몰랐어요. 어디서, 어떤 부분에 별 네. 5개인지. 그 네네. 사장이 나왔던 광고는 정말 80년대 제가 카페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그거는 정말 신뢰성 있는 부분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좀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거 뭐 그 회사 사장님 보실지 모르지만 네네. 굉장히 좀 약간 안티하게 생기신 사장이 나오셔서 별이 5개 하니까 그게 저분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 농담이지만 네네. 그러니까 정확한 그 감성을 컨텐츠화 시킬 수 있는 마케팅적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네네. 감성만 갖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아이팟 하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조깅하면서 네네. 이런 거 사람들의 어떤 그 스타일, 그러니까 유저 시나리오가 굉장히 정확해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실제적인 마케팅 행동에 고객의 그 어떤 자각되어 있는 행동을 갖다 잡아서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렇죠. 시너지를 내어야지 어떤 감정만을 가지고는 어떻게 안 보면 되죠. 빈축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충약 광고를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되잖아요. 그럼 회충약을 한 알에 먹는 걸로 끝내지 여러 알을 먹이면 안 돼요. 저희가 네네. 한 30알, 40알씩 먹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거는, 그러니까, 효과보다는 네, 용법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감성이 기반이 되어 있는 모든 마케팅 그렇죠. 방법이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럼 저희 오프라인에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요. 질문 한 명 받고, 또 저희가 또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스타벅스가 네. 감성 마케팅의 대표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에서 파는 커피 한 잔은 실패를 해도, 그러니까 소비자의 인생이나 소비자의 인생에 그렇게 크게 위험을 주는 제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솔루션 같은 서버나 이런 걸 파는 경우에는 굉장히 실패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관여도라는 개념에서 보면 관여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제품들을 파는 경우에는 오히려 감성 마케팅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제품 자체는 관여도는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 커다란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관여도가 되게 높아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부분이 있는데, 관여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여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봐줘야 돼. 이건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데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문화적인 부분을 들어가는 부분들을 가야지. 이게 막 인생을 바꾸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죠. 커피 한 잔이 우리 인생을 바뀌면 어떡해요? 그죠?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근무한 곳이 한국 EMC입니다. 저희 제품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제1의 스토리지 회사고, 그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감성 마케팅에 어떤 터치를 한다면 고객들은 체험적인 어떤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제품의 스펙이라든지 이런 펑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아무리 저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기능이 가고 있고 앞으로 차세대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고객 사례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레퍼런스 비즈니스를 유도합니다. 아니면 실제 고객사에 가서 데모라든지 BMT 테스트라고 많이 하고 있죠. 성능 테스트 같은 것들 실제로 보이는 부분들, 고객들이 안심하고 저희 제품을 썼을 때 누릴 수 있는 베니핏 부분, 커스터머 베니핏 부분하고 선택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들 쉽게 저희가 계산 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케팅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감성 마케팅이라고 해서 어떤 고객의 감성에, 고객의 어떤 부분의 자각 통찰력을 저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IT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션 크리티컬하게 굉장히 한두 푼 돼서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객이 실제 체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드리는 것들로 저는 감성 마케팅을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엔드 유저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감성적인 부분들 접근은 쉽죠. 네네. 그렇죠. 이쁜 여자들 좋아하는 거 다 사실 감성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성적으로 막 저기 코가 어떻게 생긴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냥 느낌으로 참 이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성 마케팅은 네네. 어떻게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제가 초대 말씀드렸잖아요. 규명이 안 되는 네네. 마케팅과는 좀 더 별개의 기법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네. 어떤 문화의 차별적 우위를 넣을 수 있는 좋은 그렇죠. 마케팅 기법으로 저희가 활용해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툴로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